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철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인 그런 공부가 될 것인가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 경제학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활동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활동이라는 걸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동산 거래 활동이다. 자, 때로는 은행에서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려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동산 금융활동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과거에는 이제 주먹 구구시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한번 수행해보자. 능률적으로. 이 능률적이라는 자체는 능률화를 시켜보자. 이 자체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활동 자체가 과학적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면 체계적, 합리적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부동산 활동 좀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 부동산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무적인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학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는 그 농사 짓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마저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 분야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들을 합리적 인간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물건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더 주려고는 안 할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전부 다 경제적 인간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보자. 이런 측면을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 분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맨 먼저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어떤 놈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놈을 구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투자론이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고가죠.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은행에서 돈 같은 거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인가, 이것도 일단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동산 금융론이다. 이렇게 해줘볼게요. 금융론. 세 번째는 내가 일단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형태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처분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개발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엉망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뭐 투기가 극성이라든가 도시가 뭐 난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부동산 정책도 때로는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정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정도 파트를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의사결정 분야들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형태로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자,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를 그 부동산학 기초 분야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부동산 이용론이다. 자, 여기서는 그 토지 임대료 이런 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땅은 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어떤 토지, 특히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론이다 해갖고 여기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게 뭐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지 선정론이다. 여기서는 자, 어떤 내가 만약에 빵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빵집을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그런 거와 관련돼서 서양에 있는 그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이 파트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론이다. 자, 여기서는 이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판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기업이 어떠한 상품을 기획해서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격은 어느 정도를 책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거와 관련된 총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이다. 감정평가론은 예컨대 토지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토지 한 평당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거래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거래할 때마다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가격을 실제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뭐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분야에서 좀 공부 좀 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감정평가론이다. 이 정도 분야를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실무적 측면의 분야라면 그 다음에 기초 분야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맨 먼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책이든 맨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앞부분에 여기서는 어떤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또 뭐냐 학문적으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고 부동산도 다양한 형태로 나눠보고 분류도 해보고 부동산의 특성들 이런 것들 쭉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그 연구를 하는데 이론적인 어떤 기초를 좀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앞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초 분야 중에 가장 강력히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뭐냐면 부동산학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이다.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먼저 수요와 공급 이론. 자, 여기서는 어떤 지역에 그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자,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집어넣어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수요 공급 이론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도 자, 이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좀 특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시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죠. 이런 거를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잘 알므로써 앞으로 부동산 활동하는데 뭐 다양한 뭐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게 바로 경기 변동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각종 법률적인 상식들, 지식들도 갖춰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 1차 과목에 민법이 있고 2차 과목이 전부 다 법률적 과목들입니다.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 기타 이제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기초 이런 것도 좀 필요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은 투자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간헐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범위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아주 옛날에 2000년도 이제 초쯤에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때는 요거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수험생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뭐 끝이 보이냐,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었는데, 자, 이 근래 들어서 이 국토교통부, 옛날에 이제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거기서 표준 목차라는 걸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표준 목차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요걸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부동산 총론 쪽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자, 근래 들어서는 한 4년 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요즘엔 통상 한 세 문제 정도로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맨 앞부분에 각종 용어 같은 걸 설명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너무 집착하시면은 나중에 뒤에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넘겼다가 뭐 나중에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끔 용어 자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공부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넘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분야 중에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이 경제론인데, 그 중에서 수요 공급이론은 무려 한 5문항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수요 공급이론이고, 시장론 쪽에서는 한 문제 내지 요즘 들어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쪽은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수요 공급이론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파트가 기초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 분야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히 투자론 쪽은 한 5문제 정도,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한 5문항 정도, 오히려 금융론 쪽이 한 6문항, 이렇게 해서 과거 한 10년 정도 한 평균을 냈을 때 요 정도 수치로 이제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론하고 입지 선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실패하게 되면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여기 세 문제 나온다면 거꾸로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 여기 두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한 합쳐서 한 5문항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론은 꾸준히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용론 한 문제, 관리론 한 문제, 마케팅론 한 문제 이렇게,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 6문항 이렇게 해서 토탈 40문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0문항. 그래서 이 40문항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많은 득점을 좀 올려야 될 겁니다. 자, 1차 과목 중에 이제 부동산 학이 그래도 이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제 민법이 약간 좀 비중을 높여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2차 과목이 전부 다 법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그 2차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모법이 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한 7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계는 3 정도 해갖고 내년 한 3월달, 4월달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1차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인가, 요거를 몇 마디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첫 번째는, 자, 이거는 우리 과목은 이 과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6개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받아오면 한 과목당 이 방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1년 내내 공부하고도 책 한 장 한 번 정도 넘겨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방대한 양의 분량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목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 무릇 어떤 뭐 수능에 그 수석 합격한 애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거의 수학이면 수학, 다른 과목이 됐든 목차를 먼저 끄집어낸 다음에 이 수학도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목차 위주로 이제 움직입니다. 처음에 쉬웠던 내용,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수학의 전체적인 틀이 목차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동산 학이 됐든 민법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목차를 푹 찢든가, 아니면은 뭐 안 찢더라도 뭐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앞부분을 보면서 큰 흐름 내에서 지금 뭘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파트를 공부하는지 이걸 항상 그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흐름 내에서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잡고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훨씬 더 공부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험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다든가 뭐 적으신 분이라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합격하냐 좀 늦게 합격하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거나 거의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합격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권하고자 한다면 저는 뭐를요? 그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라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라는 게 지금 26회 때까지 시험을 봤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과목이 됐든 민법이 됐든 그동안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어떤 형태로 계속 그러한 문제를 계속 위주로 해서 물어봤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를 전부 공부하고서 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계속 정리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는 나중에 이제 시험 체크용으로 이렇게 쓰시고 가능하시면 기출문제로 위주로 정리하시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네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자꾸 풀어보시면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고득점 하면 고득점 했지 그걸 제대로 이제 안 풀기 때문에 아니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민법이 됐든 민법이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어디서 나와요? 사법시험에서 나옵니다.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있다면 어떤 난이도가 있냐면 이러한 민법의 내용을 어떤 사례형으로 내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내냐 이러한 난이도가 조정될 뿐이지 사실은 거기 있는 내용이 여기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고 민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과목은 기출문제만 정리하시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시험은 이렇게 100m 달리기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 공부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한번 확 달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 마라톤 코스라고 해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그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끔 술자석 같은 게 많이 있고 어디 놀러 가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술 잔뜩 드시고서 그 리듬이 끊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뭘 공부했는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항상 감각을 잊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 네 번째는 우리 시험은 학문이라고 할까요? 학문을 탐구한다는 자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학문 탐구해야 되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자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국가고시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주로 이제 그 문제에서 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60점 이상의 어떤 객관식 문제의 출제의 어떤 그 권장 기준 자체가 하급 난이도에서 한 30% 정도 출제하고 보통 중급 난이도에서 40%, 상급 난이도에서 한 30% 이렇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 난이도는 한 4개월 정도만 공부하시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6회 때는 포락지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토지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급 난이도고 이 중급 난이도가 이 사람마다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공부했을 때 비로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요게 사람마다 약간 특수의 차이가 있어서 좀 이게 땡겨지냐 좀 늦어지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관건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3년을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정평가론의 문제 중에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이상한 계산 문제라든가 듣도 보도 못하는 이렇게 문제들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맞추기도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들입니다. 그럼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거는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 정도만 맞아도 70점 이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찍더라도
한 그 77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접근하면서 무조건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기출 문제를 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기출 문제 한 문제 정도 풀고 나중에 그 문제집을 또 따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거는 거의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실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것들은 굳이 풀 필요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풀고자 하시는 분만 푸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안 풀어도 상관없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막 밤새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쉽게 출발해서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면서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어려운 난이도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접근하시면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절대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강 한 강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하겠습니다.